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 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한 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올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내 쓸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겨 써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냈을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한 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올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냈을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겨 써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 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1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울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내 쓸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겼어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 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한 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올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받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내 쓸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겨 써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 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냈을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1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올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냈을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겼어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이랑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냈을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1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울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받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내 쓸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겨서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 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 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한 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올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내 쓸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겼어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인 한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예약해둔 식당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큰 돈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외식과 여행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과 자동차, 가족이 살 집과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까지 어느 하나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항목들이 한꺼번에 놓이는 순간 월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기엔 가진 것이 많고 잘 산다고 말하기엔 매달 돈에 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온 생활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늘어난 월급은 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자일 거예요. 2025년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빚을 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부모는 아이가 잠든 뒤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긴 사람은 60.5%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응답은 3년 전 65%에서 51.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자신이 중산층답게 산다고 느꼈을까요? 중산층답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람들이 떠올린 금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소비하는 가구는 상위 9.4%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은 생활이 사실상 상위 10%의 소비였던 거예요. 반면 조사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4인 가구는 월 평균 314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10%의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 2곳, 명절 양가 용돈, 고장나기 전에 바꾸는 자동차, 몇 년에 한 번 떠나는 가족여행. 하나씩 보면 어느 것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평범한 선택들이 한 가정의 통장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부자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게 된 생활의 가격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40만 원 오른 직장인은 이제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영어 학원 하나가 추가되고 자동차 수리비 대신 할부가 시작되고 여름휴가 숙소를 한 단계 올리자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만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에요. 오른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한 학원비와 할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담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과 차가 붙고 아이가 크면 학원이 붙습니다. 교육비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노후가 기다립니다. 한 항목이 끝나도 통장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한 번 붙은 지출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더 넓은 집에 방 하나를 반납할 수는 없고
자동차 할부금의 절반만 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쉬게 하면 다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보험을 해지하면 하필 그 다음 날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선택해서 올린 생활 수준은 어느 순간 계약과 불안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득보다 비싸진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왔을까요? 흔히 떠올리는 답은 비교 심리입니다. 남의 여행과 새 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러움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에 없는 돈을 실제 소비로 바꿔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결제창에 찍힌 전체 가격보다 이번 달에 낼 금액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만원짜리 책상은 부담스럽지만 월 10만원은 감당할 만했고, 300만원짜리 여행은 망설여졌지만 무이자 6개월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하나씩 겹쳤어요. 돈은 다음 달에 내면 됐고,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결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산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날짜를 계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 영어학원 등록비 32만원을 무이자 3개월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책상과 의자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졌습니다. 줄일 항목을 찾으려고 한 줄씩 훑었지만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습니다. 학원, 책상, 보험, 아이 신발, 자동차 수리비, 어느 줄도 사치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줄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매달 비어 있었어요. 할부는 결제한 날보다 그 다음 달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책상을 샀던 만족감도, 휴대전화를 바꿨던 설렘도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미 쓰는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시작한 수업을 지난달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허락했던 금액들이 어느 순간 다음 월급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은 사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필요들을 미래의 월급 위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의 월급까지 먼저 써버린 가정은 정작 지금 꺼냈을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고 서류상 자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채울 돈과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벽과 바닥에 박혀 있었고 꺼내 쓰려면 집부터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면 자산은 현금이 되지만 그날부터 가족이 살 곳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가정이 매달 확인한 것은 더 얇아진 잔고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집이었고 가난해진 것은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달리 매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는 돈, 바로 사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떠나는 아이는 늘었는데 학원에 남은 아이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내려갔지만 계속 다니는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계속 참여한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었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 1명의 가격은 더 비싸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선택은 갈렸습니다. 한 집은 둘째 아이의 수학학원을 끊었고, 다른 집은 논술과 심화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상담 창구에서 다음 수업 자리를 물었습니다. 통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숫자만 남았지만 부모에게 학원을 끊는 일은 단순히 지출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만 경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업을 붙였고, 버티지 못한 가정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가정의 기준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곳을 다니는 아이가 늘자 한 곳만 보내는 생활은 부족해 보였고, 심화반에 들어간 친구가 생기자 정규반은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대출과 할부로 끌어올린 교육 수준이 주변 가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켜낸 교육 수준은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생활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지출이 매달 먼저 빠져나가자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부터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 아이 학원비는 결제일이 되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와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는 분명 선택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차는 계약이 됐고 학원은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진도가 됐습니다. 가족은 가장 비싼 항목이 아니라 오늘 당장 멈출 수 있는 항목부터 지웠습니다. 외식 예약이 취소되고 장바구니에서 고기 한 팩이 빠지고 여행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을 지키려고 남겨둔 지출 때문에 정작 그 생활을 견디게 해주던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노후였어요. 카드값은 결제일에 알림이라도 울렸지만 저축하지 못한 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흔의 어느 월급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달에 저축하자며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내면 교실에 불이 켜졌고 주택대출을 갚으면 내 집이라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넣지 못한 돈은 그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앞에 청구서를 먼저 맞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이 끝나갈 무렵 많은 50대 가정이 퇴직 이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달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꺼냈을 통장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겨 쓴 돈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어있던 것은 이번 달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던 20년 뒤 통장도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월급 600만 원이 들어오자 주택대출 원리금 18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지난달 카드값, 학원비와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은 한 달을 버틸 생활비뿐이었어요.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낸 돈은 교육업체에 매출이 됐고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은 가정의 지출은 교육업체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월급은 한 번 들어왔지만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에 이미 은행과 카드사, 학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잔인한 역설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지출은 돈을 받는 쪽에는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많이 긁은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가정도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고 출퇴근할 차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월급을 끌어와 한 칸 올라서면 그 생활은 곧 주변의 평균이 됐고 같은 자리를 지키려는 가정은 더 많은 미래를 당겨 써야 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외식이 사라졌고 여행이 미뤄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노후까지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지만 그 집 안에서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숫자 뒤에 모순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